네, 성공투자우 증시 오늘 크게 하방 변동성을 확대하는 시장에 대한 긴급 진단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로 국내 증시 지금 오후장 들어서 다시금 밀리면서 코스피 코스닥 2에서 3%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현물 시장에서도 강한 매도에 나서지만 특히나 선물 시장에서 2조 넘는 강한 매도에 나서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 오후장 들어서도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예. 단기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앞으로 주요 변수와 또 이 시장 향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송재경 한화자산운용본부장 자리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설문 결과부터 확인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가 금융시스템 위기로의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 이채원 의장은 SVB 사태, 레고랜드 사태와 유사하다. 미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우려가 불식되면서 전이 가능성은 낮지만 2개월에서 3개월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이 변동성은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의견이고요. 박소연 의장은 이사는 역시 미국 중앙은행들 흔들림 대비 대형은행은 견고하다. 전이 가능성은 낮다는 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 경기 침체 리스크가 부각됐지만 경기 둔화와 이번 SVB 사태는 구분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고요. 김영익 교수는 금융위기 이후 리스크 대응력이 높아졌고 또 미국의 가계부채도 감소세를 보이면서 시스템 위기로의 확산 가능성은 낮다는 세 분의 공통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연준의 긴축 강도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이채원 의장 그리고 박소연 이사, 김영익 교수 모두 3월 FOMC 회의에서는 25bp 인상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강한 기축 행보에 있어서도 사실상 쉽지는 않다. 부동산 등 기타 변수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물가 상승률 둔화와 함께 물가 지표에 대한 확인 또한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신흥국 자금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대형주의 선호도 함께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채원 의장의 의견이 있었고요. 금 가격이 급등을 했죠. 금 등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와 함께 달러 약세 속의 자금 유출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박소연 이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역시 김영익 교수도 달러와 약세 추세 속에 신흥국의 발작 가능성은 낮다라는 우려 대비로는 일단 좀 완화적인 전망을 내놨고요.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이채원 의장은 우량 가치주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역시 우량 가치주 중심에 대한 관심을 짚어주셨고요. 역시 보수적으로 시장을 대응하는 가운데 공통된 가치와 배당주 중심의 좀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박소연 이사의 의견 또한 좀 공통적이었습니다. 김영익 교수는 국채 매수도 고려해 볼 만하다. 시장이 조금 더 흔들린다면 추가 조정 시 주식 비중의 확대를 고려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인해서 사실 공포지수는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요. 지난해 말 이후 최고치를 찍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채 금리는 급락하고 금 가격은 급등을 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강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만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또 빅테크 기업들이 선방을 하면서 나스닥에 살아있고 지수도 버텨내주는 흐름이었거든요. 어제 확실히 좀 회복하면서 선방했던 국내 증시가 어제는 버텨져도 오늘은 또 하방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어서 그 타격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강한 매도까지 이런 현상을 좀 어떻게 지켜보셨을까요? 앞에 그 전문가 세 분이 되게 상당히 좀 정제된 좋은 그 의견을 내주셨고요. 거기도 저도 대부분 대체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는 대응 방향 이런 거는 저도 조금은 이제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신 대로 일단은 왜 우리나라가 이제 저렇게 좋게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늘 왜 이렇게 빠질까? 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어제 가장 먼저 시장이 열렸었죠. 예. 사실은 미국은 일요일이라 이제 쉬는 날이었고 실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증시가 반응을 했던 건 유럽 시장부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유럽이 급락을 하면서 미국도 상당히 선물 지수가 올라갔다가 거의 플러스 2%까지 갔다가 마이너스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 변동성이 거의 2% 마이너스였던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플러스로 이제 시장을 마감했던 결국은 지금 남은 숙제 유럽과 미국에서의 변동성을 우리나라가 오늘 하루 만에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나머지 숙제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 우리 이 나라에 뭐 특별한 그 악재가 갑자기 나타난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 며칠 사이에 미국 내에서 일어났던 변동성들 때문에 사실은 달러는 오히려 약세로 갔었습니다. 예. 그 방향성이 맞았는데 오늘부터는 조금 이제 달러 강세, 나머지 나라 이제 약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이제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을 할 만한 부분에 있고요. 결국은 연초 이후에 조금 길게 보면은 10월 달 이후에 위험 자산에 대한 상당한 그런 공격적인 자세들, 탈미국, 미국 위에 나머지 국가들이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 어느 정도는 조금 일단락되는 모습, 지금 당장은 왜냐하면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염두에 두시고 플레이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주신 대로 지금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 또 시그니처 은행 대표적으로 지금 이번에 파산된 두 은행은 상당히 특정 지역, 특정 산업 그리고 특정 기간에 급성장했던 은행들입니다. 상당히 특수한 케이스였고요. 결국은 2020년, 2021년에 급성장했던 것들이 되돌림 현상을 보이면서 지금은 그런 신용 위기보다는 소위 만기 불일치, 그 이자율, 금리 위험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2008년도에 봤던 소위 금융 시스템의 전염 걱정, 급락하는 전 시스템이 그럴 가능성이 당장 나타날 거라고는 보지 않지만 다만 이것이 시그널링을 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지난 50년간 역대급으로 상승을 연준이 시켰기 때문에 그것의 후폭풍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가장 약한 고리는 지금 금리 위험에 대응을 못한 특정 은행들의 파산으로 나타난 거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이 뒤로 가면 갈수록 은행들이 조심하기 시작하면 민간 부분에 지금 풀렸던 돈들이 이제 민간 스스로 다시 줄이는 역할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중소형주들이 지금 상당히 급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위 크레딧 부분에 신용 스프레드 부분에 급등 가능성은 앞으로 계속 열어두고 시장을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다면 이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도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탈이 좀 심화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사실은 우리나라를 그렇게 급격하게 많이 사들어온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은 아주 엄청난 이탈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오히려 다른 스토리가 있죠. 사실은 무역 수지가 지금 계속적으로 급격하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런 무역 적자, 수지 적자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는 것 여부 자체가 우리나라의 그런 코스피의 추가적인 하락 여부, 결국은 외국인들이 이탈하는 것 여부에 연동이 돼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SVB 파산 여파는 아시아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죠. 특히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 이틀째 급락하는 모습인데 이번 이슈로 인해서 이 미국의 긴축 완화 가능성이 결국엔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엔저 정책에 좀 타격을 받아서 특히나 이렇게 빠진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사실은 지금 거의 2, 3일 사이에 그 니케이 225가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게 구조적인 이슈 아니냐 걱정들 특히 또 최근 들어갖고 사실은 일본은행 총재가 또 바뀌고 있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더 사실은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사실은 그것을 연결지을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 모든 게 전 세계의 금융주들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그러한 특정 시장에서 금융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전체 시장에서 한 14%가 금융업종 비중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주가 빠질 때 지수가 가장 많이 하락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연결되어 있는 건 일본 시장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앞서서 유럽이 미국보다 더 빠진 것도 똑같습니다. 미국은 테크 기업들의 비중이 큰데 유럽은 상대적으로 금융업종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수의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난 것 같아요. 결국은 유럽과 일본을 동일선상에서 보시는 것이 좀 합리적이고 이것이 무슨 정책적 구조적 이슈로 해석하기엔 조금 이른 편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오늘 2월 미국의 CPI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물가 지표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는데 SVB 사태로 인해서 사실 그 관심도가 살짝 떨어지긴 했습니다. 컨센서스는 6에서 6.1%로 나오고 있는데 물가 지표에 대한 경계감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사실은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소위 딜레마라고 보통 그러죠. 연준이 하는 것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두 마리의 서로 다른 서로 반대 방향으로 뛰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건데 지금은 최근 들어서는 트릴레마라고 그래갖고 사실은 금융 시스템 안정까지 세 가지를 연준이 다 잡아야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트릴레마에서 금융 시스템의 변동성을 때려잡기 위해서 사실은 주말 동안 아주 급격한 그러한 정책을 내놓은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적어도 연준이 이번 그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때문에 멈추거나 원래 50bp 올리려는 걸 25bp로 낮출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한테 남은 숙제는 뭐냐면 물가가 안 잡혀 있다라는 거고요. 이번에 오늘 밤에 이제 좀 있으면 발표되겠지만 예측권 헤드라인이야 뭐 6%대다 뭐 6.2, 6.3 얘기 있지만 코어 인플레이션 핵심이 중요한데 이것은 뭐 전월 대비 0.4, 0.5 그다음에 전년 동월 대비로는 5.5%가 넘어갈 5.5%까지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다시 강한 열기를 뿜고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현재의 그러한 더 높이 더 오래라는 기존 정책을 여기서 갑자기 멈출 가능성은 낮다. 다만 일시 지금 현재의 그러한 시스템 안정을 위해서 멈출 가능성은 있지만 여전히 제일 우선 정책은 그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다시 물가 잡는 대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급격한 연준의 피봇, 금리를 급격하게 인하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에 베팅을 하시기에는 너무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오늘 이 물가 지표와 더불어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변수가 이제 이달 말에 열리는 FOMC 이제 금리 인상 어느 정도 될지일 것 같습니다. 뭐 당초에는 이제 빅스텝을 예상을 했지만은 뭐 앞에 시장 전문가들도 그렇고 이 베이비 스텝을 좀 예상하는 분들이 많고 또 해외 글로벌 IB들 보니까 이 금리 동결을 또 예상하는 IB들도 많더라고요. 지금 표를 보시면 보시겠지만은 이 노무라 증권은 25bp나 또 골드만삭스와 바클레이스는 이 금리 동결을 예상을 했고요. JP모간 같은 경우에도 25bp를 예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봤었을 때 뭐 부부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CPI가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현재 금융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상당히 생각보다 빨리 안정화되느냐. 적어도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을 보면은 조금 다소 안정화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도 다시 조금 오르고 있고 미국의 선물 시장도 이제 플러스권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런 걸 놓고 보면 미국 금융시장이 좀 안정화됐다는 측면에서는 연준이 주말 동안 내놓은 정책은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래서 연준이 지금 3월 22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죠. 그때까지는 지금 브레이크아웃 소위 이제 아무 말도 못하는 기간이라서 무슨 얘기를 할지 알 수는 없으나 시장이 안정화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높이 더 오래 전략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결국은 지금 그 동결 이슈가 나온 거는 시장이 계속 또 흔들리면 그러면 동결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25bp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두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사실은 시장이 이걸 너무 빨리 반영해서 지금 단기간에 올해 말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또 시장이 너무 많이 배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 미국의 국채 금리가 너무 많이 다 내려왔거든요. 오히려 되돌림 현상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좀 염두에 두시고 위험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시스템 리스크를 전제로 하다 보니까 베이비 스텝을 넘어서 지금 동결 아니면 인하까지도 전망이 계속해서 글로벌 IB들 자체적으로도 계속해서 의견을 바꾸는 흐름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너무 인하까지 땡겨서 낙관적인 기대를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중국의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3월 초만 하더라도 중국 양회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시장이 기대했던 부동산의 부양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보니까 다소 좀 실망감도 컸었는데 그래도 중국이 리오프닝에 대해서 계속해서 단행을 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의지는 보여주고 있잖아요. 중국발 효과가 다소 좀 약해진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기대감 때문에 사실은 시장이 한번 쭉 땡겨갖고 지수를 끌어올렸죠. 관련된 그 수혜주들.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그 경기에서 나타내려면 시간이 일단 1차적으로 걸릴 거고요. 기대만큼 사실은 중국이 양회에서 공격적인 지표들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를 보시면 사실은 지난 10년 전과 비해서
지방 정부의 부채 수준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5조 달러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중국 GDP에서 지방 정부가 부채를 부담하는 게 거의 한 70%입니다. 이게 10년 전에 20%였거든요. 이게 부채가 그만큼 올라갔던 건 지방 정부에다 인프라나 각종 부동산 부양책으로 돈을 쏟아 놓았는데도 부채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얘기는 사실 별로 효과를 못 보는 투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고요. 돈을 마냥 쏟아부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부채 부담이 크니까. 부채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중국 정부가 이전에 10여 년 전에 봤었던 공격적인 그런 재정 부양책으로 전 세계를 살릴 거다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니다라는 것을 중국 정부가 알렸다라는 측면에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일정 수준은 좀 조정, 톤다운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뭐 결국에는 뭐 중국 양회에 대한 이제 기대감은 사라진 거고 여전히 이제 변수가 많은 상황이에요. 뭐 지금까지 이야기했듯이 뭐 물가지표라든지 FOMC를 앞두고 있어서 변동성이 심한 시장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뭐 역시나 이제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만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좀 어떻게 전략 짜면 좋겠습니까? 사실은 어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항상 배우는 게 있어야 됩니다. 교훈을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결국은 이번에 은행들이 생각보다는 이런 금리 위험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은행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보다는 금융 조건을 상당히 강화, 타이트하게 만들면서 돈을 빌려줄 때 깐깐하게 빌려줄 거라는 거죠. 그 얘기는 돈을 빌려가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고 사실은 이제 실물 경기에 부담을 주는 결국 연준이 바라는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이 또 다른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위험 자산의 선호도가 떨어지게 되는 위험 자산의 가격이 상대적으로는 덜 올라가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고요. 늘 이번에도 봤지만 패닉도 위험하지만 근거 없는 낙관론도 위험하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연준조차도 사실은 불과 일주일 전하고 지금 말이 달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거의 2주 단위로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연준도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지금 시장을 대응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나 일반 투자자들이 과연 연준보다 더 머리 위에서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겸손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지금 상황은 오히려 변동성이 클 때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한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위아래로 움직이다가 그냥 중간으로 돌아오는 게 원래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상황은 뭔가를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약간 떨어져서 관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말씀 주신 대로 지속적으로 보수적으로 일정 부분의 현금 비중을 꾸준히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 대응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이제 더 나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지만은 그렇다면은 좀 FOMC 이후에는 그래도 한번 시장을 다시 한번 봐도 되는 걸까요? 그러면은? 말씀 주신 대로 FOMC에서 어떠한 코멘트들이 나오고 어떠한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은 너무 한쪽으로 완전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 이후로는 금리를 급격하게 인하하는 연준 피봇을 기대하고 있는데 적어도 금리 시장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다시 이제 되돌림 현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 측면은 결코 소위 아까 말씀드린 테크 기업들이 잘 버텼던 근거가 됐던 금리 하락이 되돌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포인트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좀 빅테크라든지 가상화폐의 급등은 긴축에 대한 그런 강한 햄버가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반영을 하면서 버텼던 거잖아요. 네. 근데 시장 보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굉장히 혼돈의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금과 국채금리는 안전자산의 선호 심리를 대변을 했고 빅테크와 가상화폐는 위험자산의 상승에 대한 분위기를 대변했고 그러면 이 포인트를 보고 조정식 매수 관점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변동성에 더 여유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신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 극단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맞아요. 말씀 주신 대로 암호화폐 같은 케이스도 이번에 사실은 이러다가 미국 은행 시스템이 붕괴되면 달러도 붕괴되고 그러면 사실은 암호화폐가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겠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는 너무 멀리 간 측면이 있고요. 네. 지금은 일시적인 그런 시스템 위기에 대한 촉발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발생된 이러한 일종의 이벤트 성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거는 금리를 꾸준히 급격하게 올린 거에 대한 후과들이 나타나는 이제 그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러한 변동성 관리는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은 송재경 한화자산운용본부장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